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네 인생사만큼이나 기구하고도 놀라운 예시이야기 한 자락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정의를 위해 바쳤던 한 암행어사와 그가 길 위에서 거두어 키운 한 천재 아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고백이자 그 아이가 세상에 던진 커다란 물음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찜 하나 메고 마패 하나 가슴에 품고 전국을 누비던 그때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기묘한 인연을 만나게 마련이죠. 저 또한 평생을 암행어사로 전국 팔도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만 그 아이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낙엽이 붉게 물들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의 비리를 조사하러 가던 길이었지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는데 산길 한복판에서 웬 어린아이 하나가 덩그러니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그 아이는 때 묻은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얘야, 이 깊은 밤에 왜 혼자 여기 있느냐? 길을 잃었느냐? 제가 다가가 묻자 아이는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저 멀리 타오르는 불빛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저기 불타는 집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저 불은 하늘이 낸 게 아니라 사람이 낸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등에 업고 불길이 치솟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외곽에 작은 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원님과 포졸들이 달려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집은 잿더미가 된 후였습니다. 원님은 그저 실언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날이 건조해서 아궁이 불이 번진 것이니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제 등에 엎여있던 아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거짓말이에요. 아궁이 쪽은 그을음이 별로 없는데 저쪽 뒷창문 근처 기둥만 시커멓게 탔잖아요. 그리고 저기 서 있는 포졸 아저씨 신발 밑창에 묻은 흙은 이 마을 흙이 아니라 저 너머 서쪽 고개에 있는 붉은 진흙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뒤통수를 무언가로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암행어사로 수많은 현장을 누빈 저조차 놓친 것을 이 어린아이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지요. 저는 그날 밤 아이의 말대로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아이의 말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마을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관가에서 의도적으로 지른 불이었고 범인은 바로 원님의 사주를 받은 포졸이었습니다. 아이의 예리한 관찰력 덕분에 저는 부패한 원님을 파직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 아이를 보며 저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라면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제 수양아들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길에서 얻었다 하여 길동이라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길동이와 저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와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천자문을 떼는데 몇 달이 걸린다면 길동이는 단 며칠 만에 모든 글자를 깨우쳤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장 사이에 숨겨진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 가히 독보적이었지요. 제가 사건 일지를 정리하고 있으면 곁에서 슬쩍 보더니만 이보세요. 아버지,
여기 이 사람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라고 툭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부분이 사건의 열쇠가 되곤 했지요. 길동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도성 안에서 기이한 도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고관대작들의 집에서만 감나가는 보물이 사라지는데 담장 하나 넘은 흔적도 없고 문을 부순 흔적도 없었습니다. 포도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이 고민에 빠져 있으니 길동이가 제게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웃더군요. 아버지, 도둑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서 나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이는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하나 주워들었습니다. 이 낙엽처럼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주인들이 가장 믿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뜻이죠. 사라진 물건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모두가 주인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것들이잖아요. 저는 길동이의 조언을 듣고 각 집안의 가장 오래된 하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범인은 수십 년간 집안일을 돌보며 주인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늙은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짜고 주인이 잠든 사이 물건을 빼돌린 것이었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반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길동이의 이름은 암암리의 조정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기에 저토록 명석하냐고 말이지요. 저는 그저 하늘이 제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대답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뛰어난 재능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길동이는 청년이 되어서도 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노병이 되었고 길동이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암행어사로 살아온 저에게 가장 가혹한 임무가 내려졌습니다. 북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횡령 사건을 조사하라는 밀명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배후가 단순한 지방 수령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조정의 실세이자 임금님의 측근인 대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첩보가 있었지요. 저는 위험을 직감하고 길동이에게 이번만큼은 집에 남아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는 곳에 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아버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수렁입니다. 제가 아버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길동이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추운 바람이 몰아치는 북방으로 향하는 내내 길동이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잘거리며 사건을 분석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그저 묵묵히 제 뒤를 따를 뿐이었죠. 저는 그것이 단순히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폭풍 후의 전조였습니다. 북방에 도착한 우리는 신분을 숨기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라진 세금의 행방을 쫓다 보니 그 끝에 닿은 곳은 놀랍게도 10여 년 전 길동이를 처음 만났던 그 불타던 마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마을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이 단순한 비리 은폐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음모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만약 제 짐작이 맞다면 길동이의 출생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길동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주막마당에서 길동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발견하셨던 그날, 제가 왜 그 불타는 집 앞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길동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계신 그 정의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충성을 다하는 이 나라가 저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 제가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길동이가 품 안에서 꺼낸 것은 낡은 서찰 한 장이었습니다. 그 서찰에는 당시 북방의 군수물자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던 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의 맨 윗자리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 이 임무를 맡긴 제가 평생 존경에 마지 않았던 저의 스승이자 조정의 영수인 대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길동이 친부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동이의 아버지는 당시 그 비리를 고발하려던 정직한 관리였고 그 대가로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던 것이죠.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이 길 끝에 이런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길동이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슬프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섬기는 이 체제는 선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아버지를 도우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럴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만으로는 나무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요. 뿌리가 썩었다면 나무를 통째로 베어내야 합니다. 길동이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길동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 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성 곳곳에는 이름 모를 벽보가 붙기 시작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적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쇠곡이 빈민가에 나타나고 탐관 오리들의 비밀 장부가 저잣거리에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후를 추리 천재라 불리던 길동이라고 수군거렸지요. 저는 암행어사의 직분을 다해야 하는 관리로서 그리고 길동이를 키운 아버지로서 커다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길동이를 대역죄인으로 규정하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다름 아닌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임금님의 어인이 찍힌 밀지를 받아든 제 손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야 한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길동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도망자가 된 신분이었지만 얼굴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길동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길동아, 왜 이런 길을 택했느냐? 조금 더 온건한 방법은 없었느냐? 제 물음에 길동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암행어사로서 증거를 찾고 벌을 주셨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받은 자의 자리에 더 악한 자가 앉을 뿐이었지요. 저는 근본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대역죄인의 길이라 해도 말입니다. 이제 아버님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저를 관가에 넘기시고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명예라니,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얻는 명예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이냐? 저는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길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로 암행어사 박문수가 아니라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로 남기로 했다. 가거라, 길동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진정 백성을 위한 길이라면 끝까지 가보거라.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증오보다는 연민을 먼저 가져야 한다. 길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관직을 버리고 산골로 내려와 은거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저를 파직하고 유배를 보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늙은이로 살아가며 가끔 들려오는 길동이의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디선가 관가의 창고가 털렸다는 소식, 억울한 백성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 그 아이가 제 몫을 다하고 있구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길동이가 도성 한복판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평범한 의적이 아니라 수천 명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말이지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군대까지 동원될 태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도성으로 향하려 합니다. 내 아들이 마주할 결말이 무엇이든 그 곁에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과연 길동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운 저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길동이가 도성에 입성하여 마주한 뜻밖의 인물, 그리고 그들이 파헤친 왕실의 거대한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노인의 마지막 여정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다음 편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이가 도성 남문에 깃발을 꽂았다는 소식이 방금 도착했군요. 저는 이제 신을 신고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도성 남문에 깃발이 꽂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집신을 고쳐 메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저는 유배지를 벗어나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백성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어떤 갈망과 희망이 서려 있었지요. 그들의 입에선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길동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성 근처에 다다르니 분위기는 더욱 삼엄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성벽 위에는 관군들이 화살을 겨누고 있었죠. 하지만 성문 앞을 가득 메운 것은 무기를 든 반란군이 아니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아녀자들, 괭이를 든 농부들, 그리고 저고리 소매로 눈물을 닦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맨 앞에 하얀 도포를 입은 길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산길에서 제 손을 잡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온 백성의 마음을 짊어진 거인이 되어 있었죠. 저는 인파를 헤치고 길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모습을 발견한 길동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찌 오셨습니까? 몸도 편치 않으신 분이 이 험한 곳까지 오시다니요. 길동이는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동아, 네가 하려는 일이 대체 무엇이냐? 정말 이 나라의 뿌리를 통째로 뽑으려는 것이냐? 제 물음에 길동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를 성문 앞 넓은 터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백성들과 관군이 모두 듣도록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괴짝 안에는 지난 20년간 이 나라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불린 자들의 명부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증거가 담겨 있다. 또한 지금 저 궁궐 안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이 숨기려 했던 가장 치명적인 진실이 들어있다. 길동이의 외침에 성벽 위의 군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이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도와 사건을 해결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범인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자들의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찾은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저의 출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서늘한 지혜와 뜨거운 분노가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거두셨던 그날, 우리 마을을 불태웠던 자들은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자였던 지금의 전하를 옹립하기 위해 반대파를 숙청하던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들이 가짜 유서를 조작하는 것을 목격하셨고 그 증거를 숨기셨기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길동이의 말은 천둥소리처럼 제 귀청을 때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왕위 자체가 거대한 조작 위에 세워졌다는 말입니까? 길동이는 괴짝을 열어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선대 왕의 친필이 담긴 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의 왕이 아닌 다른 대군에게 왕위를 계승한다는 명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 왕권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폭탄이었지요. 도성 안팎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성벽 위에 관군들조차 들고 있던 창검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너머로 무장한 금군들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내시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추리 천재 길동과 그의 양부 박문수를 궁으로 들라 하신다. 백성들은 웅성거렸고 길동이는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설계한 마지막 추리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백성의 시선을 뒤로하고 궁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생을 암행어사로 살며 드나들던 궁이었지만 그날의 궁궐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걷는 우리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회랑에 울려 퍼졌지요. 마침내 도착한 편전 안에는 초췌한 모습의 임금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길동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로구나. 20년 전 내가 놓쳤던 그 불씨가 결국 나를 태우러 왔구나. 왕의 목소리에는 권위 대신 깊은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를 끌어내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전하가 짊어지신 그 무거운 거짓의 멍에를 내려놓게 해드리러 온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사죄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나라가 다시 살 길입니다. 왕은 허탈하게 웃으며 길동이가 들고 있는 밀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나는 물론이고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다. 너는 정령 피의 보복을 원하는 것이냐? 길동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피는 이미 충분히 흘렀습니다. 제 부모님의 피,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백성의 피 말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빛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햇볕 아래 내놓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이 밀지를 불태우고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이자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파도처럼 궁궐 담장을 넘고 있었죠.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박문수, 그대는 평생을 공명정대하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법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진실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대역죄가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성은이 될 것입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내시에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종묘와 사직에 고하라. 그리고 백성들을 대궐 앞으로 모으라. 나 이 나라의 왕으로서 숨겨왔던 만고의 진실을 고백하려 한다.
길동이의 눈에 안도의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고백이 가져올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이며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을요. 왕의 고백이 시작되려던 찰나 갑자기 편전 뒤편에서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실을 묻어두려는 자들, 왕의 고백으로 모든 권력을 잃게 될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길동이는 저를 밀쳐내며 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전하를 모시고 대궐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아니, 길동아. 너를 혼자 둘 순 없다. 제 외침에도 길동이는 이미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들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편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횃불이 넘어지며 비단 커튼에 불이 붙었고 자욱한 연기가 사방을 덮었습니다. 저는 왕의 팔을 잡고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칼소리와 비명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길동아, 제발 살아남아야 한다. 너는 이 나라의 미래이자 나의 전부가 아니냐? 연기 속에서 길동이의 목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겨우 대궐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백성들은 불타오르는 편전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타오르는 불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기고 피로 얼룩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은 청년이었습니다. 길동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 묻은 밀지가 아니라 조금 전까지 왕이 쓰고 있던 익선관이었습니다. 길동이는 왕에게 다가가 익선관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의 왕관은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던 불길이 잦아들고 백성들의 함성은 눈물 섞인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길동이의 가슴팍에 깊게 박힌 화살촉을 말이지요. 아이는 비틀거리며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길동아, 길동아. 제가 오열하며 아이를 안았지만 길동이는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의 마지막 추리가 맞았지요? 진실은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이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길동이를 안고 빗속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소년 그리고 그를 키웠던 암행어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가 그치고 안개가 걷힌 뒤 길동이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도성 곳곳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길동이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고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가 바다 건너 이산국가를 건설하러 떠났다고도 합니다. 과연 길동이는 정말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눈을 속인 마지막 추리극이었을까요? 저 박문수는 이제 짐을 정리하여 길동이를 처음 만났던 그 산골 마을로 향하려 합니다. 왠지 그곳에 가면 나무 밑에 앉아 별을 세고 있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마지막 진실을 확인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긴 여정의 끝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길동이를 처음 만났던 그 산골 마을,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그 옛 집터에 섰습니다. 세월은 흘러 산천은 변했어도 제 가슴 속에 박힌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느냐고요?
길동이가 남긴 마지막 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잿더미가 된 집터 구석에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 때 딱딱한 나무 상자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가 길동이에게 처음 사주었던 낡은 붓 한 자루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추리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마지막 길을 따라오십시오. 그 편지 뒤편에는 기묘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섬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저는 그 길로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작은 섬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버려진 섬이 아니었습니다. 관가의 수탈을 피해 도망친 백성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이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일구고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작은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당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에 박혔던 화살 자국은 깊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에 그 총기 어린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길동아, 제가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길동이가 먼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결말을 알고 있었다고요. 길동이는 그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궁궐에 불이 났을 때 그는 이미 금군 중 자신을 따르던 이들과 짜고 시신을 바꿔치기 하는 계책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왕의 익선관을 바친 것은 낡은 권위와의 작별이었고 비 속에 사라진 것은 백성들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곳에서 법이나 권력이 아닌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며 길동이가 만든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암행어사의 마패도 왕의 밀지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과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용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길동이는 저에게 같이 이곳에 머물자고 청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동아, 나는 세상에 나가 내가 만든 이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저는 다시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암행어사로 살며 기록했던 수천 권의 사건 일지를 바탕으로 길동이와 제가 겪은 일들을 야담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제 글을 금서로 지정하고 저를 압박했지만 백성들은 제 이야기를 필사하여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길동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언제든 부당한 권력이 고개를 들 때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지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암행어사와 추리 천재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눈앞의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동이가 찾고자 했던 진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아이들이 마음 놓고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이제 이 붓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제 나이 이미 80을 넘겼고 눈도 침침해져 더는 글을 쓰기 어렵군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길동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요즘 저잣거리에는 제2의 길동이라 불리는 영민한 아이들이 나타나
탐관오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더군요. 그 아이들이 바로 제가 남긴 씨앗이자 길동이가 꿈꾼 결말일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길동이 한 명쯤은 살고 계신지요? 혹시 주변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기묘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낡은 도포를 입고 총기 어린 눈으로 현장을 살피는 한 청년이 여러분을 돕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순간, 길동이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 늙은 작가의 기나긴 사연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 박문수는 이제 길동이가 있는 그 섬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아마 그곳에 도착하면 길동이가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받아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도 늘 정의와 행운이 깃들길 빌겠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제 방 문틈으로 누군가 쪽지 하나를 밀어넣고 갔군요. 이 필체는 분명 길동이의 것인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 노인이 섬으로 가기 전 마주하게 된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또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운명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마지막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길동이가 보낸 이 긴급한 전갈의 의미를 풀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보따리를 싸야겠습니다. 이 기막힌 반전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지 조만간 다시 돌아와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길동이가 부르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진실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